그 DAP 과정의 데이터 모델링 관련 이 영역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모델링은 그 세 개의 커다란 이 장으로 다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 모델링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뭐 이론 베이스이기 때문에 별건 아닌데,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저거 하는 게 모델을 그려내고 이러한 시나리오 관리 기법, 이제 챕터 2에서 나오던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예를 들어 탑다운 방법이 있고 바람업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설명을 하고 ERD를 그리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에 나와주는 내용 외에 내가 학교에서 강의하던 그 사례들을 한두 개 정도를 집어넣어서 이해를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챕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라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데이터 모델링은 무엇이고 노테이션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데이터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제3장인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거든요. 왜? 데이터 모델링은 논리 데이터 모델과 물리 데이터 모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논리 데이터라는 말 안 쓰고 물리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썼을까 하는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1장 끝날 때쯤 돼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그냥 데이터 모델링이라고도 한다라고 데피니션을 내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인쇄가 잘못됐나 그랬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 1절이 뭐냐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1장, 2장, 3장 이러한 방법으로 차례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학습 목표가 제일 먼저 데이터 모델링이 왜 필요한지와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객체관계 데이터 모델을 이해한다. 즉 객체관계요, 객체관계가 아니라 즉 relation algebra라고 그래갖고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데이터들을 읽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mandatory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 모델 표기법이라 하는데 두 가지 표기법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물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표기법에 챕터 3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1장에 3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데이터 모델링은 이제 1장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조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해서 정보 구조와 업무 규칙을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설계죠. 쉽게 말하면 설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의 집합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면 통합 DB를 만들어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데이터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분석의 종류가 있는데, 운영 데이터에는 매일 온라인 거래 처리, 그걸 우리는 OLTP라고 하죠. 온라인 리얼타임 트랜잭션 프로세싱.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OLTP용으로 만드는 거고, 즉 트랜잭션을 잡는 겁니다. 트랜잭션을. 그 다음에 OLAP,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데 OLAP, 분석을 위해서 만드는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빅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것들은 OLTP 데이터, 무수한 데이터에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컬렉션 잡아내기가 힘드니까, 조인해내고 골라내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자주 쓰는 데이터들을 키 구조를 만들어서 미리 저장해 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읽어서 쓰자라고 만들어 놓은 분석용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걸 OLAP라고 하죠. Online Real-Time Analytic Processing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데이터 모델링은 OLAP가 아닙니다. OLTP, Transaction Processing. 이 Transaction Processing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에 있어서 운영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이제 관계형 DB를 구조로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네트워크 DB, 하락길 DB, 객체 지향 DB 여러 가지 DBMS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상은 거의 오늘날 거의 모든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Relational DB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모델링의 설명을 뭐를 기준으로 하겠다? Relational DBMS를 기준으로 다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에 대해서, 이 챕터에 대해서는 1, 2, 3, 4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은 무엇이냐? 데이터 모델링은. 그 모델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옷을 하나 만들었어요.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옷이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안 돼. 판단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모델이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입혀봐서 그러니까 이 턴오버를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자꾸 돌아보니까 이 물건은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 의류업체에서 그런 게 이제 모델이고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걸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의류업체거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이라는 건 뭐냐? 모델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저장될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가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제대로 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의 차원에서 규칙을 지켜서 만들면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현실 세계 조직의 업무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활용하기 위한 지적인 작업 과정이다. 지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날레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정보를 컴퓨터 세계와 저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옛날엔 쉬웠죠. 인서트 하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좋아지지 않는다. 모델링 규칙을 지키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데이터 모델이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는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듯이 말을 써놨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현실 세계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그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이 사람이 이건 뭐 그 제가 제 책에서랑은 이걸 바꿔 썼더라고요. 이제 내 책에는 현실 세계의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개념 세계가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논리 모델을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개념 모델을 만들어서 논리 모델을 만드는 걸 개념 세계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쓴 책하고는. 그래서 이 개념 세계에서 나와준 내용을 무엇이다?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여긴 컴퓨터 세상입니다. 여기 컴퓨터 월드. 그러다 보면 물리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즉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개념 세계는 논리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논리 모델을 왜 만드냐 하면 이 개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현실 세계, 개념 세계, 컴퓨터 세계를 연결해 주는 이 과정에 있는 방법론 이것을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겹도록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 Entity Relation Diagram이 아니에요. Entity Relation Diagram은 틀린 얘기가 뭐냐면 Relation이라는 건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Relation은 테이블을 말하는 거고 Relationship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용어서부터 이제 우리가 데피니션을 이 1장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추상화를 통해서 개념 세계의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 구조를 업무 규칙을 반영해서 ERD를 만드는 거다. 이게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추상화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추상화라는 건 우리가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피카소라는 분이
화가입니다. 유명한 화가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물을 봤는데 우리랑 달라요. 정물화를 봤는데도 우리는 정물화처럼 사과를 그리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꽈놓고 이게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추상화라고 배웁니다. 왜? 그러니까 팩트, 그 사실을 보고 그 사람이 느낀 바를 정리해내는 걸 우리는 추상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연환경을 보고 음악가는 아주 경쾌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 자연이 없어질 텐데 그래갖고 우울한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팩트를 보고선도 추상화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상화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왜? 아티스트들이니까 예술가들이니까 그림이나 음악으로 그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추상화를 그려내지만 우리는 뭐다? 데이터 모델을 그려내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엔지니어거든. 전산쟁이들이거든. 데이터베이스 만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팩트를 보고 그 팩트를 이해했는데 컴퓨터 구조로 컴퓨터 월드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봤을 때 우리가 10명이 아까 같은 자연환경을 보고 서로 다른 음악가들이 서로 다른 음악을 만들듯이 같은 현상을 보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 모델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명이 그리면 100개의 추상화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 제일 잘된 추상화는 하나가 있는 것이다. 그 제일 잘된 추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테이션을 적용하고 방법론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도 뭐 이제 계층형이 있고 망형이 있고 이런 추상화들을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 세계를 컴퓨터 월드로다 집어넣기 위한 추상화 과정을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뭐 별로 중요한 내용들도 아니니까. anyway,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 여기 보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핵심 과정.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데이터 모델링은 논리 모델링이 있고 물리 모델링이 있다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해? 둘 다 중요합니다. 그건 엄마가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논리 모델이 잘 돼야 물리 모델이 나오는 것이고 물리 모델을 잘 만들어야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게 중요하다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의 산출문이 논리 데이터 모델, 즉 ER 다이어그램을 특정 데이터 관리 시스템 DBMS, 예를 들어서 Oracle, DB2, 뭐 SQL 서버, 여기 뭐 상용 DB만 썼는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EA 부분에서도 얘기를 잠깐 들으셨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앞으로의 EA의 방향은 뭐다? 스탠다드 프로파일링. 어떻게 하면 표준화를 지킨 오픈 소스를 많이 쓸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이게 납부되는 게 아니라 오라클 DB2, SQL 서버 납부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와 더불어 오픈 소스 DBMS가 이제 앞으로 파퓰러하게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련의 과정을 물리 데이터 모델 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한다. 여기서 나오네요. 물리 데이터 모델링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제가 논리 모델에 들어가서 스키마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탄생이라 그래갖고 50년대부터 맨 처음에 파일 시대에서부터 쭉 나왔고 2000년대 갈 때까지 현재 데이터 웨어라고 아까 말했죠. 데이터 마이닝, 오브젝트, CBD 방법론, 이 방법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뭐로 발전해 왔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보 시스템의 변천이 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파일 시스템의 부분이 들어있고 데이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세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약 50년 동안에 이 발전되어 온 이러한 아키텍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대부분의 이런 이 메소돌로지는 어디서 나왔냐면 DoD 미 국방성에서 먼저 만들고 안시 스탠다드를 만들면 그게 뭐예요? IF 우리 국제 ISO 스탠다드로 가는 이런 체계를 50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표준화 방법론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50년 동안 발전해왔고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건 이 과정에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이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 데이터 모델링이지 데이터베이스 이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전 세상에는 뭐가 있었냐면 파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파일이라는 게 있어. 파일 시스템 있잖아. 아이산 파일, 뭐 샘 파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자료 구조, 파일 스트럭처라는 걸 배웠습니다.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라는 거 안 배우잖아요. 파일 스트럭처라는 거 배우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말하면. 뭐예요?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 중에서 아주 특별한 파일 시스템들을 쓰기 편하게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 데이터는 독립성이 있더라. 표준성이 좋더라. 무결성을 지키기가 좋고 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장점이 많습니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그 파일 시스템들의 이 발전돼 가지고 파일 시스템이 각각의 시스템이 인사 시스템, 고객 시스템, 상품 시스템, 영업 시스템, 재무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낼름 바꿔서 한꺼번에 요새 우리 뭐로 만들었어요? ERP다. 그래갖고 툭 해서 뭐 얼마예요? 그리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으로 갔는데 만일에 ERP 시스템 얼마예요? 뭐 아니면 우리 회사 뭐 여러 가지 요새 ERP들 많이 있잖아요. 그 ERP들이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단위 시스템으로 다 저렇게 나눠질 겁니다. 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DBMS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이 DBMS는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DBMS 그 파일을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이 내용들은 그 다음 .net에 /dbdb, 라지 dbdb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고 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히스토리 알아서 뭐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보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하이라키컬 데이터베이스가 나왔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가 나왔고 오늘날 관계형 DB가 쓰있고 앞으로는 객체지향 DB가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나왔었죠. 객체지향 DB가 그 유니에스케일 김원 박사님이 만들었던 유니에스케일이라는 객체지향 DB가 나왔는데 너무 많은 리소스를 먹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그렇게 좋은 DB라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히스토리컬하게 즉 하이라키컬 DB, IBM 위주로 만들었던 하이라키컬 DB에서 망형 DB, 네트워크 DB는 HP에서 만들었습니다. 휴렛 패카드에서 만들었던 HP, 즉 옛날엔 데이터베이스도 하드웨어 업체들을 위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키컬 DB는 IBM에서 만들었고 거기서 발전된 게 이제 DB2로 갔고 휴렛 패카드는 요새 뭐 이제 좀 휘청휘청되고 넥이나 뭐 이런 데들은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뭐 한물 갔기 때문에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미지 3000이라는 네트워크 DB를 휴렛 패카드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를 휘어잡았었죠. 그리고 나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C가 DB라고 니네가 쉽다 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EF 코드라는 학자가 이 수학 박사님입니다. IBM에서 일했던 1960년대 말 그때쯤 해가지고선 그 70년대 요때 IBM에서 그 이 공식 알고리즘 증명해주는 수학 박사 EF 코드라는 분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쓰기 편한 DBMS를 하나 만들어줄게. 그리고 만드는 게 관계형 DB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어리가 나왔는데 그 시어리다 RDBMS가 나오는데 첫 번째 RDBMS는 오라클입니다. 상용 DB가 나왔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같이 연구했던 분들이 나와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오라클 나온 뒤에 1년쯤 뒤에 DB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IBM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RDB 시장이 그렇게 이제 발전돼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이러한 이 방법에 의해서 DB의 시장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의 고립화입니다. 정보의 고립화라는 건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해서 정보의 고립화가 없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만들면 데이터베이스도 information isolation, 정보의 고립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고립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학사관리인 모양입니다. 학사관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여태까지
앞에서 나온 거에서 8페이지까지 오는 중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다 theoretical한 내용이고 이론적인 내용이고 뭐 옛날 얘기, 자유당 때 얘기 드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는데 결국에는 정보와의 고립화의 단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 이런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장점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구현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현을 안 해도 되잖아요. 학생 관리를 하는데 학생 관리, 성적 관리 따로, 자동차를 관리하는데 자동차 따로, 뭐 도서관 관리하는데 대출 따로, 도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을 만들어 갖고 자기 하나 쓰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도서 시스템과 학생 시스템을 연결해서 만들어 갖고 이 책을 어느 학생이 빌려갔지라는 걸 한번 연결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보의 고립화가 됐을 때는 서로 다른 파일을 액세스해야 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몰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요새 이 IT 하시는 분들은 파일 시스템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쓰니까. 그런데 안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할게요. 엑셀을 파일을 하니까 엑셀을 데이터베이스로 하랍니까? 파일을 하랍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서버에 올려놓은 엑셀 파일은 내가 부르고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어떤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 툭 튀어나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정보의 고립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 고치는 동안에 아무도 못 쓰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최영락이라는 사람의 뭐를 고치고 있어요? 나이를 고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못 볼 수 있지만 그저 그냥 최영락이 어디 살지, 분당 살지 하고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리더블이 가능하다 이거지. 다만 트랜잭션, 입력, 수정, 삭제가 일어날 땐 락킹이라는 컨텐션에 의해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집어넣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돼서 자기만 쓰던 이런 시스템들에서 뭐로 갔다라는 거야? 여러 사람이 쉐어러블,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들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의 고립화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와 고립 현상을 없애고자 기능, 프로세스, 특히 프로시저, 우리가 이 기능, 프로세스, 프로시저라는 거는 ISP, 정보전략 기획론이나 이런 데서 아주 ITA, EA 이런 데서 이제 좀 이 자세하게 배우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커다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인사관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인사관리라는 건 그 조직이 존속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일들의 집합들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세스는 뭐냐? 프로세스는 반복적으로입니다. 반복적으로. 12월 급여가 나가면 급여 관리는 인사급여 관리 내에서의 12월 급여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복적이죠. 12월이 끝나는 게 아니죠. 회사가 망하면 끝나겠지만 그 다음 1월달 되면 또 급여를 줘야 되거든.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의 집합들을 모아놓으면 우리는 그걸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프로세스는 시작과 끝이 명쾌합니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즉 1월 1일서부터 1월 31일까지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시간적 개념이, 시작과 끝과 개념이 완벽하게 들어가면 그거는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기능, 인사관리라는 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회사가 존속하나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기능과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엔티티를 도출할 때 이건 기능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건 프로세스로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알아서 엔티티의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저는 건 뭐예요? 프로시저 안에서 급여를 계산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12월 급여 계산하는데 급여를 하려니까 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데덕션, 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거, 공제 항목들 디덕션들을 하게 되면은 갑근세가 있고 뭐 주민세가 있고 이런 거 계산하는 로직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프로세스 안에서 12월 급여라는 월급여라는 계산 안에서 해야 되는 단위 작업들이죠. 그 단위 작업들은 뭐라고 부른다? 프로시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ISP 정보 전략에서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줬어요. 기능과 프로세서와 프로시저는 이렇게 나눠라. 프로시저는 나중에 뭐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터 모델링 만들어 보세요. 트리거라든가 뷰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모델링을 단순히 ERP 네모 박스 그리고 손 찍고 갖고 노테이션 잡고 이게 아닙니다. 벌써부터 업무 분석을 하면서 펑션과 프로세서와 프로시저를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데이터 모델에 반영될지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1988년도에 그 UC 얼바인에 가서 데이터 모델링 배울 때 그 교수님이 해줬던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88년도에 제가 모델링 배우러 저쪽 가서 데이터 모델링을 배울 때 왜 배웠냐면 88년도면 데이터베이스가 RDB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오라클 버전 2, 1 뭐 이렇게 나왔을 때인데 앞으로의 세상은 파일 시스템과 네트워크 DB와 하이라칼 DB는 없어질 것이다. RDB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벌써 세계 유수 기업들이나 학교들에서는 그 DB들을 배척하고 모델링이라는 방법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많이 기여했던 분이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 제임스 마틴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모델링이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기능, 프로세스, 절차 요것들을 알아내고 요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최적이 될 수 있는지를 그려내는 걸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것들은 ERD가 뭐 중요하다 뭐 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링 하는데 이 방법론 얘기가 나오죠. 방법론 얘기가 나오는데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방법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모델링은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여기에요. 정보과학 방법론이에요. 맨 처음에는 구조적 방법론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쯤 해가지고선 프로그램 짜는데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비쌌던 시절입니다. 컴퓨터라는 거 그 비싼 기계 사다 놓고 잘 써야 되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3G, 코볼 잘 쓰는 사람, 포트란, 엘골 이런 랭귀지 잘 쓰는 사람들 위주로다가 컴퓨터가 발전해 왔는데 프로그램 잘 짜면 뭐하냐 이거지. 뭐 업무만 조금만 바뀌면 다 또 바꿔야 되고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요던이라는 학자가 드마르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구조적 방법론을 써야 된다. 왜? 프로그램을 니네들이 지금처럼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셨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런데 한 2000년대쯤 가면은 그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이 되는데 지금은 하드웨어가 이렇게 제일 비싸지만 60년대 하드웨어가 제일 비쌌잖아요. 왜? 하드웨어가 뭐 프로그램 공짜로 줬다니까. 사람까지 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값은 우리가 정보와 비용에 비례해서 거의 요 정도 유지가 된다. 결국에는 요 뒷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40년, 50년쯤 되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메인터넌스 코스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메인터넌스 코스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은 메인터넌스 코스트가 20%밖에 안 되지만 이 전체 IT 비용에 결국에 한 50년쯤 뒤에 가면 이게 70%, 60%가 넘어갈 것이다. 70%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50년 뒤에는 컴퓨터를 이걸 관리도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안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구조적인 방법론으로다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짜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일에 봉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의견을 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발전되어 오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래서 공학적인 방법론을 써가지고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컴퓨터를 써야 된다.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구조적인 방법론이죠. structured programming. structured programming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저 80년대 초반에 내가 78학번이니까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학교 다닐 때 뭐부터 배웠어요? 프로그램 짤 때 고트 쓰지 마라.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있잖아. 뭐 이런 얘기까지 배워가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줄이자는 거야? 이 메인터넌스 코스트를 줄이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런 대로 그렇게 가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없는 거야,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야. 프로그램 짜는 데만 치중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에서 보는 관계형 DB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쪽에서부터 데이터 관점에서 ERD나 이런 걸 그리지 않고, 즉, 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어떻게 잘 연결해주면 정보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는지 정보공학 방법론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그러고 났는데, 90년대 초반서부터 럼버, 부츠, 제이콥슨 이러한 이제 여러 학자들이 use case diagram, class diagram, sequence diagram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 다이어그램들을 이용해 갖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라는 UML이라는 걸 이용해 갖고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객체 지향 방법 갖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공한 사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한 40몇 년 있었는데 객체 지향 방법으로 완벽히 성공한 사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책에서는 CBD 방법론, Component Based Methodology, CBD 방법론의 Development Methodology는 또 하나의 챕터로 꺼냈는데 맨 처음에는 객체 지향과 CBD는 한쪽에 들어있었습니다. 왜? 객체 지향 방법론 내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컴포넌트를 그려내는데 여기서 이제 SOA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나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객체 지향을 더 발전시켜서 CBD 방법론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평생을 강의하면서 요거 CBD 방법론하고 객체 지향은 하나로 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에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에서 객체 지향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로 제 책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렇게 네 가지로 찢어서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서 프로세스 위주에서 데이터 위주로 갔다가 이쪽에서 뭐예요? 오브젝트 위주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브젝트,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오브젝트가 뭐예요? 오브젝트, 객체가 아니라 객체가 뭐예요? 오브젝트는 이퀄 뭐예요? 프로세스 더하기 데이터입니다. 맞아요. 객체체를 보세요. 프로세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고 데이터를 이건데 체계적으로 묶어놓은 걸 뭐라 한다? 하나의 오브젝트라 한다 이거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부터 객체 지향 방법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어느 날 하루에도 툭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러한 50년 동안에 우리 이 컴퓨터 산업에서의 발전되어 온 이 프로세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구조적인 방법론에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해서 구조적 탑다운 방법이죠. 디바이드 앤 컨커. 여러분들 이제 이 분할과 정보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그렸는데 이게 이제 DFD라는 거예요. 이게 DFD. 뭐냐면 신상 카드를 고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회원관리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원이라는 파일. 왜? 여러분들 입력 프로그램 짜면 어딘가에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데이터 스토어와 프로세스와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선 데이터 흐름을 그리는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요 부분이 구조적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 나오죠. 아까서부터 말했잖아. 데이터 모델링은 어디에서 시작했다?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 책을 보고선 자신있게 내 저서를 레퍼런스 했구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임스 마틴을 정보공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도 그렇게 썼네요. 정보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마틴. 이걸 보는 순간에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마 내 제자든가 아니면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용어들을 제가 썼던 것들을 쓰기 때문에 어쨌든 정보공학의 아버지라고 나는 부릅니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제임스 마틴이라는 분이 책을 3권을 썼습니다. Information Engineering 1, 2, 3 3권을 썼는데 그 3권의 두 번째 책에 보면 두 번째 책의 챕터에 뭐가 들어있냐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즉 정보공학에서는 Information Engineering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데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다.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것을 잘 결합해서 어떻게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를 쭉 연결해내는 게 정보공학이라는 학문인데 그 학문 내에서 한 챕터에 몇 개 챕터에 이제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거기서 보면 데이터 애피니티 응집도 결합도를 따져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화시켜 놓는 게 유리할 것이고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데이터 집어넣으면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고 막 이런 걸 계산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단순히 정보공학에는 ERD 그리는 방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ERD 엔티티에서 나와줬던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배치함으로써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런 시어리컬한 내용까지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방법론을 정보공학 방법론 IEM Information Engineering Methodology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아까는 못 봤지, 이거. 정보공학은 3사이드 4레벨을 설명합니다. 3사이드 4레벨이라는 거 데이터, 프로세스, 저 뒷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3사이드니까 한 면, 그러니까 삼각,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 저 뒷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뒷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테크놀로지라고 부른다 이거죠. 테크놀로지. 즉, 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프로세스와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3사이드는 계획 단계,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축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잘 조합을 해야지만 완벽한 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는 것이 바로 정보공학 방법론 이 시어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도 나오냐면 IT의 EA가 여기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제임스 마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정보전략기획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제 ERD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ERD는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렸습니다.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렸는데, 제임스 마틴은 피터 첸이 그렸던 ERD가 너무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Extended ERD, 확장형 ERD라 해서 엔티티를 네모로 그리자, 그 안에 뭐를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터 첸이 만들었던 ERD 티어리를 자기 책의 정보공학에 접목을 해서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보공학 방법은 객체 지향이나 컴포넌트 방법에 등장해도 불구하고 전사적 EA 여기 나오잖아요. EA 아키텍처 방법론으로 발전하고 아직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고 이 부분에 이제 이 저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보공학에서 EA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객체지향 CBD 방법론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객체지향이나 CBD 방법론에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밖에 없어요. 사실 클래스 다이어그램밖에.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래스와 시퀀스와 유즈 케이스와 이것을 잘 연결해 나서 이제 그려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데이터 모델링하고는 거의 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중요하다.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조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구조와 규칙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규칙,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시저에 해당되거든요. 지적인 작업 과정이다. 자꾸 인텔리전트 하다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ERD가 과연 인텔리전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인 작업 과정이 됩니다. 관계형 DB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정의로 인해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상승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래 이거 물리 모델 만들 때 그 중간 과정에 한번 거치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논리 모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논리 모델이 잘 되면 나중에는 이제 물리 모델에서는 데이터 DBMS의 특성만 좀
반영해가지고 스키마 스타일로 바꿔내면 되기 때문에 논리 모델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뭐 그건 부서에서 여러 사원이 근무한다. 여기서 엔티티도 그냥 나오잖아요. 명사가 엔티티고 동사가 관내니까. 자, 부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갖고 ERD 그려야 돼요. 부서에 여러 명의 사원이 근무한다. 여러분들 있잖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저걸 해요. 인터뷰를 해요. 각 부서에서 여러 명의 사원이 근무합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이거 회의록에 적고 끝나는 거 바보들처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부서가 있잖아. 부서라는 건 명사고 여러 명의 사원 있잖아. 뭐가 있는가? 거기에 근무한다라는 동사가 있잖아. 근무한다가 뭐야? 관계야. 그러면 부서가 여기 있어. 부서.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엠플로이어. 사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사원. 여기서 벌써 ERD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 여기, 이거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 이거. 노테이션 따지는 방법은 전 세계에서 이 노테이션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1, 0, 1, n. 이거 내가 만든 노테이션이에요. 진짜 내 석사학위 논문이 이거였습니다. 제 옛날 석사학위 논문이 이 노테이션을 맞히는데 내 방법대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틀린다. 자, 하나의 부서에는 사원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래, 부서 코드는 사원 없을 수 있다. 한 명만 있을 수 있다.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자, n에 1에 빵. 자, 하나의 사원인데 부서가 없을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다못해 대기 발령나면 총무부에도 있지. 하나의 부서에 속한다. 겸직을 안 하는 경우에 여러 부서에 속할 수가 없다. 즉, 맨데토리다.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 사례 같은 거 할 때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든 실습 사례하고 과제 나왔던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갖고 ERD 툭툭툭 그려가는 걸 배워나가자 이거지. 여기서는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설명이 있다 그러면 부서, 그러니까 사원은 이름을 관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제 어트리뷰트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나가는 걸 논리 모델이라고 해요. 아주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이 ERD 그리는 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앞 단계에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이거 뻥이 아니고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나? Anyway, 자 봐봐. 공급처에 자재를 주문한다 나왔어요. 여기 봐봐.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다 나왔어요. 고객 테이블 만들고 상품 명사로 만들고 뭐를 만드는 거야? 구매한다 나오고 1, 0, 1엔 따지고 나와 안 나와? 그럼 공급처라는 게 있어. 공급처라는 건 우리 어떤 사람은 고객을 공급처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공급처를 고객이라 그랬고 이거 같은 용어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같은 의미라 그러면 여기 주문한다 그랬잖아. 자재를 주문한다 그랬어. 그럼 자재가 또 나와야 되겠네? 자재. 그쵸? 왜? 공급처. 이것도 명사잖아. 그러면 공급처 따로 있고 발주처 따로 있고 이걸 다 엔티티로 할 것이냐? 엔티티 그룹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거래자들이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공급처가 있고 구매처가 있고 여러 개를 만들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아까 추상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상화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추상화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공급처 따로, 고객 따로, 거래처 따로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은 뭐라고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거래선이라는 거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라는 거야? 정확하게 명사를 뽑아냈고 그 명사들, 엔티티들을 각각의 명사들을 하나의 그룹 엔티티를 묶어낼 때, 엔티티 그룹으로 묶어낼 때 그 이유만 정당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공급처는 10개밖에 안 돼. 고객은 30명도 안 돼. 고객은 예를 드는 거예요. 거래처는 100개 정도 돼요. 다 합해서 150개 된다고 치자. 그 150개의 인스턴스를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 3개 만들래? 하나로 만들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따져 들어갈 때 정확한 모델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지금은 몰라요. 데이터량도 봐야 되고 데이터 랭스도 봐야 돼. 이렇게 볼게요. 랭스는 왜 봐요? 고객은 테이블 하나 찍 만들어 봤더니 엔티티 하나 만들었더니 테이블 길이가 1000바이트야. 그런데 공급처는 칼럼이 몇 개 없어. 그래서 100바이트야. 1000바이트 테이블하고 100바이트 테이블을 합할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통 부분 100개를 올려서 일반화를 시킬 것인지, 나중에 일반화 배워요? 일반화를 시킬 것인지, 나는 그냥 1000바이트째로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900바이트 안 쓸 것인지, 이런 판단들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잘된 설계다?
일반화시킨 게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뿐이지 둘 다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거지. 나오기만 나왔으면 돼. 명사에 대해서 엔티티로 도출만 됐으면 그건 맞는 거다. 일단은 왜? 로지컬 데이터 모델링의 그러니까 이 존재 이유가 뭐예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자라는 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게 데이터 논리 모델링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2개로 만들었다, 1개로 만들었다로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고객은, 여기서 어떤 고객이라 그랬어요. 바보처럼 여기서 고객의 엔티티가 나왔는데 어떤 고객을 또 만들어요? 바보처럼 이 데이터, 고객 데이터 안에 한 놈을 어떤 고객이라는 거지 그걸 엔티티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의 논리 모델이다. 지금은 개요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대출 금액을 연체한다. 연체한다는 연체가 한다. 연체한다. 동사잖아. 동사니까 뭐라는 거야? 릴레이션이 있어야 되겠네? 왜?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런 문장이 나오면 명사는 뭐다? 엔티티가 될 수 있고 그 명사의 일부는 뭐가 될 수 있다? 어트리뷰트가 될 수 있다. 엔티티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엔티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표준어는 엔터티래요. 엔터티. 정보화진흥원에서 그렇게 표준어를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라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엔터티가 아니라 여러분들 단어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엔티티가 맞습니다. 앞에 엑세트가 딱 붙었고 엔티티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엔티티든 엔터티든 우리는 개체를 말하는 거니까. anyway,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게 개체고 어느 게 관계고 이것은 어떻게 그려나갈지가 벌써 머릿속에 쫙 지나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러가 되신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값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무결성 integrity 무결성 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것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 모델링이 왜 중요해졌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접근 방법이 처음에는 뭐예요? 데이터 품질로 접근했습니다. 데이터 품질로 보니까 여기는 남자 여자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3번이 들어왔어? 이러고 따지는 거야. 1번 2번만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성 전환한 애들이 있구나. 남자에서 여자로 간 애들은 3번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3번을 쓴 거야. 그러면 그 데이터는 우리는 1번, 2번만 쓰기로 했는데 3번이 들어갔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결함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품질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접근 방법이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 품질이 나쁜 것들을 잡아 고치자. 그리고 고쳐놓고 보면 뭐예요? 나중에 보면 ERD가 잘못되어 있고 데이터에 대한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잘못 주니까 3년쯤, 5년쯤 되면은 또 그런 꼴을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3년쯤, 5년쯤 뒤에 데이터 품질 관리 또 해야 돼. 품질 검사. 또 고쳐야 돼. 그럴 바에는 애초에 설계부터 그런 데이터가 안 들어가게 제대로 하자. 이게 바로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anyway, 나머지들 그 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논리 모델, 물리 모델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가지 단어가 나와요. 나머지는 기억할 것 할 거 없이 데이터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entity, relationship, attribute. 이거 한국말로 나는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 DAP를 짜시는 분들은 DAP에 이 어플라이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이쪽 관련돼서 오랜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얘는 엔터티라고 쓰고 영어로 엔티티라고 썼어요? 이 책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오류를 다 고쳐주고 싶은데 나한테 감수 의뢰가 안 와서 못 고쳐주는데 이거는 개체하고 엔티티라고 썼어야 돼요. 관계하고 릴레이션십이라고 썼어야 되고 속성하고 어트리뷰트라고 썼어야 맞습니다. 왜 이건 엔터티라고 하고 그러니까 트집을 잡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용어에 혼재돼 가지고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2절에 가서 이런 용어를 한꺼번에 다 배우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맞잖아요. 내 말이 틀렸나? 뭐 엔터티가 맞고 엔티티가 맞고 따지는 게 아니고 엔터티 연어해로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는 릴레이션십하고 릴레이션십을 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용어 조금 틀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현혹되지 말고 이 뜻으로 썼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챕터 1 1장의 1절에 대한 강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